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먼저 제가 소개시켜드릴 건 뭐냐면은 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최적화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요. 그 기법들에 대해서 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먼저 좀 나열을 해보고,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이제 회귀 분석이 좀 기초가 되는 최적화 기법부터 하나씩 좀 자세하게 좀 들어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기법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최적화 기법이 있는데 가장 이제 이 우리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많이 사용하는 최적화 기법이 바로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라고 하는 기법을 많이 씁니다.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최적화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사용할 때 회귀 분석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 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기법을 같이 이용을 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줘요. 이걸 이제 뭐 경사하강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거나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이 두 용어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회귀 모델을 만들거나 적절한 A-B, 최대화나 최소화를 시키는 A-B를 찾을 때 사용하는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방법과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법들도 있냐면은 뭐 요런 기법들도 있어요. 뭐 뉴턴 메소드, 뉴턴 기법, 또는 뭐 가우시안 뉴턴 기법, 가우스 뉴턴 기법, 뭐 요런 기법들도 있고요. 뉴턴 메소드, 뭐 요런 기법도 있고, 또 리벤버그 마크와브라고 하는 기법도 있어요. 리벤버그 마크와브, 이 독일어죠. 요렇게 쓰나? 스펠링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요런 기법들도 있고, 베이제안 기반의 최적화 기법, 뭐 요런 여러가지 형태의 최적화 기법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 이 최적화라는 거는 이 함수의 값이, 즉 목표 변수가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A와 B를 찾아가는 기법을 최적화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사용되는 다양한 기법들이 요런 기법들이 있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좀 오전 시간에 처음 알아볼 건 뭐냐면은 이 가장 기본적인 이 최적화 함수들의 이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최소제곱법과 경사하강법의 원리, 그리고 이거를 파이썬으로 한번 작동해 보는 거, 요런 것들을 한번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최적화를 통해서 만든 함수들이 있죠? 이 최적화 기반의 함수들, 머신러닝 함수들, 머신러닝 모델들, 이런 알고리즘들에 대한 소개를 쭉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머신러닝 관점에서 이제 이 모델들을 만들고 나서 더 전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높이고 이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알고리즘을 찾아 나가느냐, 머신러닝에서 성능 향상을 위한 최적화, 뭐 특성공학,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뭐 요런 기법들, 그리고 여러가지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찾는 오토 머신러닝 기법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제곱법. 두 가지 표현으로 써요. 뭐 ordinary list square라고 해서 square, OL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썼던 대로 list square method라고 불러서 LSM 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LSM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사실 약축으로 불었을 때는 OLS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최소제곱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최소제곱법이 도대체 뭐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기법은 데이터를 대표하는 회귀선을 찾을 때 보통 많이 쓰고요. 많이 사용을 하고, 이때 이 회귀선이 예측한 예측값과 실제 데이터에 있는 실제값, 실제값의 차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 앞으로 잔차라고 부를 거예요. 잔차 또는 오차. 오차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잔차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residual이라고 불러요. 이 잔차의 제곱의 합이, 제곱의 합 또는 평균이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최소화가 되는 방향. 그러니까 이제 이거 뭐예요? 미니마이제이션이죠?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차이가 제곱 또는 평균이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실제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실제 데이터상에 x에 의해 실제 x와 매칭되는 y값을 실제값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예측값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계산한 모델 있죠. y는 ax 플러스 b, 그 생성된 회기선, 생성된 회기선이 계산한 y값을 예측값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잔차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죠? residual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이용한 이 잔차를 이용을 해서 이 잔차의 최소가 되는 값으로 y를 찾아가는, y에 해당하는 이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방법을 최소제곱법이라고 불러요.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아까 썼던 그 함수식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가령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런 수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x랑 y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예를 들면은, 표로 예를 들면 이런 상태인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이미 차트상에 있어.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공정 온도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 얘는 뭐 공정 시간이 있어. 그래서 내가 공정 온도 값을 입력해서 공정 시간을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공정 온도라고 하는 값은 x가 되는 거고요. 공정 시간이라고 하는 값은 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우리가 데이터가 미리 확보가 되어 있다면은 여기 있는 이 공정 온도랑 시간이라고 하는 값은 이미 어느 정도 계산돼서 뭐 측정이 됐든 계산이 됐든 나와 있겠죠. 데이터상에. 그쵸?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공정 시간은 뭐 분 단위로 씁시다. 30분, 31분, 29분, 30분, 35분, 뭐 40분, 뭐 이런 식으로. 요렇게 x랑 y는 이미 있어요. 그럼 이 x와 y가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이 x를 짠하고 집어넣었을 때, 이 계산된 x를 짠하고 집어넣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y가 있죠. 이 x랑 x를 집어넣었을 때 이 y를 예측하는 적절한 a와 b를 찾아 내려가는 이 방법을 최소제곱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x랑 y는 주어져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에서 x랑 y는 정확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a랑 b를 잘 찾아내면 되겠죠. 그쵸? x랑 y는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a랑 b를 적절하게 잘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 a랑 b를 찾아내면은 여기에 있는 y가 또 새로 계산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가령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수식으로 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요런 수식을 일단 하나 도출을 해냈어요. 이 y는 뭐 100x 플러스 b라고 하는 값을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첫 번째 데이터, 이 공정온도 100도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해봅시다. 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공정온도 100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실제 우리가 수집된 데이터 상에서는 어떤 값이 나왔어요? 30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크게 해볼게요. 뭐 요렇게 해볼까요? 좀 말은 안 되지만, 예. 100이라고 하는 값을 딱 집어넣으면은 100 곱하기 100 하면은 만에서 3만 100을 빼면은 요렇게 하는 게 맞겠다. 100이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하면은 이 위의 수식에 x 값에 위 수식에
x에 100을 집어넣으면은 어떤 값의 y가 도출돼서 나와요? 이 y 값이 10이 계산돼서 도출이 되겠죠? 100 곱하기 100 하면 만 되고, 거기서 100 마이너스, 만인가요? 100 곱하기 100 하면 만인가요? 만이죠? 만 마이너스 만이 10이니까. y가 10으로 예측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요 값 있죠? 얘를 예측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데이터에 있는 실제값이 있죠. 이 100에 해당하는 실제값 30이라고 하는 값. 요 30과 10의 차이. 이 차이가 뭐예요? 잔차가 되는 거예요. 잔차. 그럼 차이가 어떻게 돼요? 실제값에 예측값을 빼면은 20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잔차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떤 거예요? 이 수식이 정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수식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이 실제 데이터와 이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예측값을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여기서 계산된 이 잔차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여기 있는 이 100과 뒤에 더해지는 요 숫자 값을 찾아내는 게 최소제곱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어쨌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잔차,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들을 찾아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좀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수식을 먼저 쓰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수식으로 좀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계산하는 우리 최소제곱법의 계산 공식을 요렇게 일단 써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자,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도대체 이 수식, 갑자기 수식이 짠하고 등장했는데 이게 무슨 수식이냐? 여기 있는 이 y는 실제값이에요. 실제값. 얘는 실제값이요. 요거.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실제값. 얘는 실제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공정시간 30이라고 하는 값이죠. 그쵸? 30이라고 하는 값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예측값을 빼는 거죠. 그 예측값이 어떻게 계산돼요? y는 ax 플러스 b로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측값. 이 10이라고 하는 값이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값을 넣었을 때 m, 즉 100이라고 하는 값이 곱해지고 뒤에 만 10이라고 하는 값이 빼져서 10이라고 하는 값이 계산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이 예측값을 계산하는 수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 mx 플러스 b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파란색 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요 파란색 색깔에 해당하는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선으로 표현해서 설명드릴게요. 요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요 수식이 될 거고요. 요 수식. 수식이 될 거고.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실제값은 요 값이 될 거예요. 여기 아래에 있는 이 공정시간이라고 하는 요 값 있죠? 요 사례에서 예를 들자면은 요 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에 의해서 x를 짠하고 이 수식에 집어넣었을 때 a와 b를 가정을 해놓고 어떤 특정 값으로 가정을 해놓고 여기에 있는 x를 집어넣었을 때 계산되는 요 식과 실제값, 이 y값의 차이, 이게 뭐예요? 이게 오차죠? 잔차죠? 이 차이에 실제 최소제곱법은 어떻게 쓰냐면은 이 차이에다가 제곱이라고 하는 수식을 더해서 제곱을 해줘가지고 이 차이에 제곱을 해줘가지고 데이터 개수로 나눠준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이 결과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m과 b를 계산을 해줍니다. 이게 최소제곱법이에요. 좀 어렵죠? 수식이 좀 등장하니까. 네, 지금은 1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죠. 2차 방정식 다항식에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는 방법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실제로 이걸 수학으로 풀진 않을 거고,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이걸 실습을 해보면 라이브러리의 도움을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분석을 할 때는 라이브러리들의 도움을 받을 겁니다. 일단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해되시죠? 지금 어떤 내용을 하는지. 여기에 제곱을 그럼 왜 해준 거냐? 도당체 왜 이 양반은 갑자기 제곱을 해서 우리가 좀 헷갈리게 하느냐?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제곱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그냥 실제값에서 예측값을 빼주게 되면은 양수로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음수로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수식에 의해서 어떤 제가 이거를 좀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우리가 옆에 보는 이 수식대로 어떤 mx 플러스 b에다가 요 수식에다가 x값들, 즉 이 공정 온도라고 하는 x값을 차례대로 넣어서 이걸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y 프라임, 즉 예측값을 계산을 했어요. 예측값을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하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은 예를 들어서 요런 식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계산을 하고 싶으면 이 공정 온도라고 하는 이 값이 어떤 임의의 m과 b, 이건 이제 처음에는 랜덤으로 지정을 해줘요. 초기값을 일단 지정을 해놓고 이 m과 b 값을 초기값 어떤 특정 값으로 그냥 집어넣어놓고 이 공정 온도에 있는 요 값들 있죠? x 값들을 이 x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의해 계산된 뭐가 나올까요? 예상값이 나오겠죠? 공정 시간값이 이 실제 데이터, 실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이 위에 mx 플러스 b에 의해서 계산된 y 프라임이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예를 들어서 35, 두 번째 거는 26, 세 번째 거는 30, 네 번째 거는 39, 요런 값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 한 줄 한 줄씩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다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오차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오차를 각각의 행별로 계산을 해보면은 잔차 또는 오차, 잔차라고 쓰겠습니다. residual. 잔차라고 부르는 이 오차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와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30에서 5 빼니까 5 나오고, 그쵸? 두 번째 줄은 뭐가 나와요? 31에서 26을 빼니까 첫 번째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31에서 26을 빼니까 플러스 5가 나오네요. 세 번째는 뭐가 나와요? 29에서 30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네 번째에는 플러스 1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부호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교차로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잔차, 오차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오차가 있을까라는 걸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잔차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부호가 서로 반대되는 부호가 이렇게 도출이 되면 어때요?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면은 이 잔차의 합, 그걸 이제 잔차 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summable residual이라고 하는 잔차의 합이 어떻게 계산돼서 나와요? 0으로 계산돼서 나오겠죠? 그냥 요렇게 계산을 해버리면은, 그쵸? 그냥 요렇게 계산된 데이터를 다 더해버리면은 0이 계산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얘가 얼만큼 정말 실제값과 예측값이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부호에 의한 효과 때문에 다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이런 부호에 의한 효과를 우리가 제거하고 객관적으로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잔차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할 때 지금 보시는 수식과 같이 제곱을 해줘가지고 이 잔차의 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오차항이라고 하는 항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냥 잔차를 합하면 0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잔차를 제곱해줘요. 그럼 5의 제곱하면 25 되죠? 마이너스 5 제곱하면 25 되고, 플러스 5 제곱하면 25 되고, 1 제곱하면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되고, 플러스 1 제곱하면 1이 되니까 요렇게 제곱을 해버리면은, 제곱을 해서 다 더해주면 어때요? 이번에는 52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정확하게 측정 가능한 수치가 짠하고 나오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곱을 해준 거예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 데이터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쭉 있잖아요. 우리가 이 수식을 처음에 만들 때 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집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적절한 m과 b 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들의 통계량을 계산을 해서, 즉 합을 계산을 해서 m과 b, 오차항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해줄 때 이 부호에 의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잔차에다가 우리가 제곱이라고 하는 제곱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체 값에 대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데이터 개수로 나눠서 오차항이라고 하는 요 항을 계산을 합니다. 오차항. 요걸 이제 오차항이라고 불러요. 얘를. 요 놈을 뭐라고 부른다? 네, 오차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최적화하는 거는 뭐예요? 이 오차항의 이 y값, 요 결과.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전체 데이터를 더해줘서 나눠준 이 오차항이 어떻게 되면 돼요? 최소가 되면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그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m과 b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 방법을 최소제곱법이라고 부릅니다. 최소제곱법.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오차항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은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불러요. residual 잔차의 제곱의 합, 제곱의 평균 뭐 이래가지고 residual sum of square라고도 부릅니다. 얘를 residual sum of square 여기다 쓰자면은 RSS라고 줄여서 표현을 해요. residual sum of square residual sum of square 요렇게 표현을 합니다. residual RS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귀선 ax 플러스 b라고 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걸 만들 때 우리가 여기서 뭘 찾는 거예요? 여기 있는 m과 b 뭐 a로 표현을 했지만 y는 mx 플러스 b라고 하는 걸 찾을 때 여기 있는 m과 b를 찾아주면은 우리가 새로운 x를 넣었을 때 y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찾을 때 어떻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 오차항, 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가장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이 m 값과 b 값을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회귀 분석에서는 이 m과 b를 뭐라고 표현하면은 이 m은 회귀 계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코에피센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저 b라고 하는 값은 절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터셉트.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의 이제 기본적인 이 최소제곱법의 데이터 분석에서 최소제곱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x를 집어넣었을 때 y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회귀계수, 코에피센트라고 하는 값과 인터셉트라고 하는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찾는다? 실제 값, 이 실제 y값과 우리가 이 어떤 초기값, 임의의 값을 넣었을 때 예측되는 이 예측값, 이게 뭐 초기값에서 이제 계속 바뀌겠죠? 이 m이라고 하는 값, b라고 하는 값이 계속 바뀌어 나가겠죠? 최적화를 실행하면은. 이 m과 b 값이 이제 n과 b 값을 넣었을 때 요 차이의 제곱이 낮아지는 방향, 즉 RSS, 이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하는 값이 가장 뭐가 되는 방향으로? 최소화가 되는 방향으로 저 m, 회귀계수, m이라고 하는 회귀계수와 b라고 하는 절편, 인터셉트를 찾아주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 네. 최소제곱법이라고 부릅니다.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뭔가를 예측하기 위한 이 앞에 있는 요런 계수들, 요걸 찾기 위해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계산한 오차항, 이 오차라고 하는 이 항이 최소가 되는 방향.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없다라는 게 뭐예요? 이 수식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예측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방법을 최소제곱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최소제곱법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해석학적 방법, 애널리스틱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방법과 알지브릭 형태의 대수적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라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막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이 최소제곱법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석학적 기법, 애널리스틱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기법이 있고요. 스를 빼야 되겠죠. 애널리틱이라고 하는 해석학적 기법이 있고, 그리고 대수적 방법이 있습니다. 대수적 기법, 알지브릭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해석학적 기법과 알지브릭 기법. TI죠? 두 가지 기법이 있다. 해석학적 방법은 뭐 그냥 설명만 이거 쓰겠습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모델의 스시값 있죠? 모델의 파라미터. 이게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앞에서는 회귀계수라고 했었죠? 회귀계수와 절편. 뭐예요? 얘네죠, 얘네. M과 B. 모델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행렬로 표현해서. 행렬로 표현하여 회귀계수와 절편값의 행렬을 이용해서 이 행렬을 표현해가지고 이 행렬에 유사역행렬이라고 하는 패스도 인버스라고 하는 유사역행렬이라고 하는 행렬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최적의 A와 B 파라미터를 계산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이렇게 계산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또 막 책처럼 풀어서 막 보여줘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제가 그런 것들은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뭐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공책 펴놓고 행렬을 막 그려가지고 계산하진 않죠. 그쵸? 우린 파이썬이라고 하는 아주 적절한 도구를 쓸 거기 때문에 요런 방법이 있구나라는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대수적 방법이 있어요. 알지브릭 카운트 방법. 이건 뭐냐면은 해당 회귀식의 회귀 계수와 절편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얘기하는 거죠. 파라미터에 대해서, 절편에 대해서 편미분이라는 걸 수행해서 편미분을 수행하여 편미분의 결과가 0이 되는 지점. 미분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미분을 한다라는 건 어떤 경사의 기울기를 측정한다라는 것과 똑같은데, 그 기울기가 없는 부분, 즉 가장 낮아지는 부분, 즉 함수가 가장 최소화가 되는 부분을 미분의 결과가 0이 되는 지점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여기다 설명을 써드릴게요. 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 편미분의 결과가 0이 되는, 즉 함수가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서 연립방정식을 통해 파라미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석학적 기법과 대수적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은 해석학적 기법을 써가지고 원리는 제가 이 대수적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실제 파이썬을 우리가 구현을 해볼 때는 해석학적 기법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파이썬으로 이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로직을 구현을 해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구하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M과 B를 찾아서 새로운 공정 온도를 집어넣었을 때 공정 시간이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그 수식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네. 그래서 포인트,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의 제곱, 즉 잔차의 제곱이라고 하는 레지듀얼 썸 오브 스퀘어라고 하는 요 오차항이라고 하는 이 오차항의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회귀 계수와 절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머신러닝에서 또는 머신러닝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수식, 함수, 뭐 수학적인 함수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요런 회귀 계수를 찾아가는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한번 우리가 사용을 해볼 거다라는 설명을 먼저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 여기 이제 대수적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대수적 방법. 이게 이제 뭔 소리냐, 미분을 해가지고 뭐 연립방정식을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써놨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냥 요 사례에서 좀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서 지금 M과 B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적절한 M과 적절한 B 값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M 값과 B 값을 찾아주는 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적절한 M과 B를 찾아주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서 이제 편미분을 수행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요렇게 편미분을 순회하는 거예요. 그 찾으려고 하는 m 값에 대해서 또는 b 값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요 수식 있죠? 요 수식에 대해서 m에 대해서 미분하고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는 겁니다. 따로따로.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제곱항은 상수로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되고 m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요 수식에 대해서 미분이 되니까 상수 없어지고 x1 하나 x 앞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나오고 그쵸? 여기 같은 경우에는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상수죠? 값이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붙은 채로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겠죠. 예, 미분. 저는 미분을 모르는데요? 하시면 그냥 m과 b에 대해서 따로 국밥을 하는구나. 요렇게만 받아들이셔도 돼요. 따로 미분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미분한 결과를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떤 지점이 가장 이제 오차가 줄어드는 지점이라 했었죠? 이 미분의 결과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오차항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라는 거예요. 대수적인 관점에서. 이 오차항이라고 하는 RSS 항이 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요 항. 요 항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이 m과 b 값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지점. 그 지점을 찾아서 m과 b 값을 구해주면은 이 오차항의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수적인 방법입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이 편미분의 결과 있죠? 이 m과 b를 이 편미분의 이 결과를 0으로 둬요. 0으로. 이퀄 0, 이퀄 0 해가지고 x랑 y는 어때요? 데이터가 이미 있는 거죠. 우리가 있는 데이터에서 집어넣어주는 거죠. 데이터를 뭐 집어넣어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있는 m에 대해서 또는 b에 대해서 여기 어차피 이퀄 0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거죠. m이라고 하는 값과 b라는 값이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있는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두 항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항을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은 이 m과 b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최소제곱법의 대수적인 방법입니다. 예, 뭐 좀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난 수학 어렵다 이게 지금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수식을 m과 b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 미분이 0이 되는 지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함수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라는 이 수학적인 법칙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각각 따로 때려서 얘네들을 연립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요 항 자체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의 m과 b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수적인 방법에서 최소제곱법의 대수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해석학적 기법은 이걸 이제 행렬 형태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한번 직접 뭐 써보지는 않을 거고 이거는 한번 우리가 파이썬으로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해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막 공식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는 않을 거고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봤던 게 바로 이 최소제곱법이라고 하는 방법이고요.